어리가 마지못해 나왔는데 머리에 녹두분이 묻고 세수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한눈에 봐도 미인임을 알 수 있었다. 네, 오늘 살펴볼 이 사건의 시작은 1416년 1월 양령의 처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양령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인데 이때 양령대군의 사람들 중에 이호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호방은 매일 밤 세자의 처소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세자와 함께 유의를 즐겼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태종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구종수, 이호방 등이 세자에게 잘 보여서 훗날의 출세를 도모하고자 대나무 사다리로 밤마다 궁궐의 담을 넘어 세자의 처소에 가서 밤새 술을 마시며 유희를 즐겼다. 근데 하루는 이 이호방이 세자에게 어리라고 하는 기생을 소개시켜줍니다. 그 태종실록을 보면은 이호방이 세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기생 어리는 곽선의 첩인데 미모가 뛰어나고 재주와 기회 역시 남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호방의 말을 들은 세자가 즉시 이호방으로 하여금 도모하게 했다. 여기서 뭘 도모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기생의 어리와 한번 만남을 주선해봐라 이렇게 아마 지시를 했겠죠. 이렇게 해서 이호방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리와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기생인 어리한테는 계지라고 하는 친척이 있었는데요. 이 친척을 중개자로 삼아서 양령대군과 어리의 만남을 성사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자 측의 알선을 받은 계지가 어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자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계지의 이 말을 들은 어리가 당연히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 어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본래 병이 있고 얼굴도 예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남편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 어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곽선이라는 사람의 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남편이 있는 나한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오히려 계지한테 되물은 거예요. 사실상 양령대군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리가 거절했다는 소식을 이제 이호방이 보고를 받고 왕세자에게 전하는데요.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포기할 만도 한데 그 양령세자 쪽에 다른 사람인 이법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법화가 갑자기 선물을 보내서 한번 꼬셔보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리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리의 집에 세자 측의 내시가 와서 세자가 보낸 선물을 건넵니다. 근데 당연히 어리가 그 선물을 받지를 않죠. 당시의 상황을 실록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자가 즉시 내시를 시켜 비단 주머니를 보냈다. 어리가 사양하고 받지를 않자 억지로 놔두고 왔다. 그러니까 어리는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 세자가 보낸 내시가 그냥 막무가내로 그 선물을 놔두고 온 거예요. 이 어리도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이거를 뭐 버릴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이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령대군이 자신이 보낸 선물을 어리가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리를 만나려고 해요. 그 왕세자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리가 지금 이승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가 지금 어리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면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당장 어리를 만나러 가시라.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령대군이 그 한밤중에 자신이 직접 궁궐담을 넘어서 걸어서 어리가 있는 이승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당시의 상황을 실록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세자가 즉시 내시를 거느리고 대궐담을 넘어 걸어서 어리가 있는 이승의 집에 찾아갔다. 그 정도로 양령대군이 좀 어리를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한밤중에 양령대군이 직접 어리를 만나기 위해서 어리가 있다고 하는 이승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이승은 그 어리의 남편인 곽선의 양자였습니다. 당시 어리가 이 이승의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양령대군이 나타나서 내가 어리를 만나러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승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승은 어리를 양령대군에게 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양령대군이 나중에 회고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양령대군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리가 아름답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그녀가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다. 그 뒤에 어리가 서울에 왔다는 말을 듣고 친히 그 집에 가서 나오라고 했으나 그 집에서 숨기고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승이 비록 세자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승이 어리를 안 내놓자 양령대군이 빨리 어리를 내와라. 어리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승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양령대군이 이승에게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고 해요. 네가 내가 한 일을 사원부나 형조에 고발하려고 하느냐? 이 일을 어디에 고발할 수 있겠느냐?
한번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거기 고발해봤자 조사도 안 할 거다. 이렇게 그 이승을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자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결국 어리가 자기가 나서서 그 세자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괜히 죄 없는 이승 괴롭히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시라. 내가 어리다 하면서 그 세자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리가 나타났던 상황을 양녕대군이 나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가 마지못해 나왔는데 머리에 녹두분이 묻고 세수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한눈에 봐도 미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 어리가 치장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생얼로 나갔는데 양녕대군이 그냥 멀리서 한눈에 봐도 정말 미인이다. 역시 그 소문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한눈에 봐도 미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양녕대군이 어리를 자신의 말에 태워서 궁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양녕대군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리의 소매를 잡고 말에 올려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양녕대군이 어리를 강제로 말 위에 태우려고 한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면 거의 납치 아닌가요? 그 한밤중에 세자가 찾아와서 자기를 납치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자가 자기를 잡고 억지로 말에 태우려고 하니까 어리가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잡아 올리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탈 것입니다. 제가 내 몸에 손대지 마시라. 내가 알아서 타겠다. 이렇게 해서 양녕대군과 어리 두 사람이 그 한밤중에 궁궐로 향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소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시의 상황을 세종실록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리를 태우고 돌아가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했다. 그날 밤에 광통교 가에 있는 오두막집에서 한밤 잤다. 이튿날에 어리가 비로소 머리를 감고 연지분을 발랐다. 그러니까 양녕대군이 어리를 태우고 바로 궁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한번 외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두막집에서 한밤을 자고 그 다음 날에 어리가 비로소 치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어리가 치장을 한 날에 이제 비로소 양녕대군과 어리가 함께 궁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양녕대군이 어리와 함께 말을 타고 들어오면서 어리의 미모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양녕대군이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저물역에 말을 타고 내 뒤를 따라 함께 궁으로 들어오는데 어렴풋이 비치는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니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이 아름다웠다. 그 어렴풋한 불빛 아래에 그녀의 얼굴이 살짝 보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양녕대군이 차마 잊혀지지가 않더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리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세자와 함께 궁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 사실이 결국 태종에게 발각이 돼서 그 궁궐 전체가 뒤집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제 기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